174페이지 물권의 효력 여기 보면 되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권의 효력은 물권의 공통적 효력을 말하는데요. 하나가 우선적 효력이고 또 하나가 물권적 청권이라고 했습니다. 우선적 효력은 개념 자체는 간단해요. 아까 일물일권주의 봤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물권이 몇 개? 한 개. 그런데 이 하나의 물건을 둘러싸고 갑도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을도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병도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사람의 권리를 다 인정할 수는 없죠.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어느 하나의 권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하나의 권리가 나머지 주장을 다 배척하고 있죠. 그걸 우선적 효력이라 합니다.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하나의 물건을 둘러싸고 수개의 물건이 충돌할 때 하나의 권리만 인정되는 힘, 이걸 뭐라 한다? 우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이렇게 여러 개의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그럼 미리 정해놔야 될 거예요, 기준을. 그 기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하나가 충돌하는 권리가 물권끼리인 경우, 물권과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때는 원칙이 먼저 성립한 게 우선. 뭐가 우선?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이때 성립 여부를 뭐로 판단할 건가? 부동산은 등기 여부로 판단하고요. 동산은 손에 쥐었느냐 여부로 판단합니다. 등기선후, 점유선후로 판단하면 돼요. 물건은 먼저 등기한, 부동산 물건은 먼저 등기한 사람이 우선하는 거고요. 동산 물건은 먼저 손에 쥐은 사람이 우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립선후로 판단하되 그 성립선후는 부동산은 등기선후, 동산은 점유선후로 판단하는 게 원칙.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는 점유권이라는 권리. 저기 봤던 권리 중에서 점유권이라는 권리. 이 권리는 이 권리 자체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 권리가. 그래서 다른 권리와 사이좋게 병존할 수가 있어요. 책에 대한 소유권과 책에 대한 점유권. 이게 병존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아예 우선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유권이라는 물권은. 또 하나는 물권 중에서 소유권이라는 물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때는 제한 물권 자체가 뭘 제한한다 그랬어요?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랬어요. 성립선으로 따지면요, 이게 먼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선으로 따지면. 그런데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은 성립선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개념상 제한 물권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할 때는 언제나 뭐가 우선한다?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나 제한 물권이.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충돌하는 권리가 물권과 채권인 경우가 있어요. 원래 물권과 채권은 객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직접 충돌하는 경우는 없어요. 객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주택이 있어요. 이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대차를 합니다. 임대차 아시죠? 빌려요, 을이. 그러면 이 을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임차권은 저기 물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채권이에요. 그래서 임차권이란 빌린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고요. 빌려준 사람, 임대인이라 합니다. 빌린 사람, 임차인이라 그래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물건을 쓰게 해줘! 라고 요구하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은 이 임차권을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에게만. 갑에게만. 아까 채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임차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을은 이 임차권을 임대인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아요. 그래서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요. 그럼 병은 주택에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소유권은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절대적 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야, 내 집이니까 나가. 이때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집을 비워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아도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을의 갑에 대한 임차권이 충돌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뭐가 우선한다고요?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거를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깨뜨린다가 맞나요? 깨트린다가 맞나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또 인터넷에 난리는데 이정환이 국어 못한다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받아쓰기 맨날 만점 맞았는데 깨뜨가 맞아요? 깨트가 맞아요? 이게 더 자연스럽네. 그죠? 아닌가? 아 몰라. 하여튼 이렇게 돼. 깨트든 깨뜨든 하여튼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대차를 통한 임차권보다 우선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말을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기억합니다. 오늘 예외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기억해요. 첫째가 하나가 이 을이 주택을 임대차 했죠. 근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이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서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뭐가 생겨요? 대항이란 건 주장이라 그랬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누구한테? 제3자한테. 이걸 대항력이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걸 대항력이라 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면 그때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니까 뭐가 우선할 수 있어요?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물권이 우선하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채권이 뭐를 갖춘 경우?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 이후의 물권보다 우선하는 예외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 따질 필요 없이 채권에 언제나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할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 머릿속에 박으세요.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대항력을 갖췄을 때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우선적 효력에서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물권적 청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물권적 청권이. 일단 물권적 청권은 내용은 간단해요. 내 물건은 누가 말없이 가져갔어요. 돌려받아야 되죠. 뭐라 그래야 돼요? 돌려줘. 자, 돌려줘. 물권이에요, 아니에요? 돌려줘라는 권리 물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져간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행위를 요구해. 뭐예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소유권만 갖고는 돌려달라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에 의하여 플러스
돌려달라고 하는 권리도 인정을 해 줘야 돼요.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청구란 건 누군가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는 게 청구죠. 돈 내놔. 이것도 청구권이에요. 물건 돌려줘. 이것도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인데, 즉 채권인데 뿌리가 어디에 있다? 물권에 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 물건이 침해당했을 때, 누가 가져가거나 방해를 하고 있거나 또는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이 침해자나 그런 침해 염려를 발생시키고 있는 자,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내가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돌려달라, 반환, 방해하지 마라, 방해 제거, 방해하면 안 돼, 방해 예방 따위를 청구하여 물건의 내용이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을 회복하는 이런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물건 돌리도,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이 침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그 침해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물건에 대한 반환이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어렵지 않죠?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이 우리 민법상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져간 사람에게 돌려달라, 반환 청구. 방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방해하지 마라, 방해 제거 청구.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하면 죽여버려, 뭐 이렇게 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내 책을 가져간 사람에게 돌려달라. 엉덩이로 깔고 앉은 사람에게 엉덩이 치워라. 가져갈 것 같거나 깔고 앉을 것 같은 사람, 이 사람한테 가져가거나 깔고 앉으면 가만 안 둬 라고 미리 예방을 청구하는, 이렇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세 종류가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종류가 점유권하고 소유권에 각각 한 세트씩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종 2세트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유권과 소유권에 각각 규정을 두고 있어요. 기본 뼈대를 잡는 거예요, 이거 물권적 청구권. 이때 점유권에 의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있고요. 방해 제거 청구권은 205조, 방해 예방 청구권은 206조가 규정을 두고 있고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21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소유물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은 214조에서 한꺼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의 유형이고 규정 체계예요. 아까 물권을 구별할 때요, 크게 점유권과 나머지 권리를 구별했죠. 왜?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아까 점유권 같은 것들은 물권이 갖고 있는 무슨 효력이 없어요.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점유권이라는 놈은 나머지 물권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도 점유권과 나머지 권리를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침해다는 양상도 다르고요. 모습도 달라요. 요건도 다르고. 그래서 규정도 이렇게 따로 해놨습니다. 따로. 3종 2세트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럼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들,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들은 어떻게 할까? 소유권에 있는 규정을 다른 물권에 가져다 써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상권에 가면 213조, 214조를 가져다 써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에서 가져다 써라 라고 규정한 것을 준용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준용한다. 그래서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권 규정을 지상권 등 다른 물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갖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소유권에 있는 걸 갖다 쓰도록 하고 있어요. 이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가 요 다른 물권이 6개가 있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렇죠? 그게 다른 권리 6개예요. 그 중에서 유치권하고요. 질권이라는 권리는 준용하라라는 규정이 없어요. 갖다 쓰라는 규정이 없어요. 유치권이나 질권에 관한 규정을 아무리 뒤져봐도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을 갖다 써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는 건 유치권이라는 권리와 질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적 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안 쓴 거예요. 거기다 법을 안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나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얘는 인정을 해줘요. 질권은 뭐를 인정해 준다고요? 물권적 청권을 인정을 해줘요.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질권은 물권적 청권이 인정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질권이라는 권리에는 물권적 청권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지만 해석을 통해서 물권적 청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 놈은 물권적 청권이 끝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물권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는 권리, 유치권 이런 권리가 있어요.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왜 인정할 필요가 없는지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지역권이라는 권리하고 저기 물권, 제한물권 중에서 용익물권 중에 지역권이라는 권리하고요. 담보물권 중에 저당권이라는 권리, 두 가지 권리. 요 두 놈은요. 그 객체인 물건을 점유를 안 해요. 요 두 가지 권리는 나중에 또 밝혀져요. 지역권이라는 권리하고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그 물건을 점유를 안 해요.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뺏길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 없다고요? 뺏길 일이 없어. 뺏길 일이 없으니까 돌려달라고 할 일도 없어요. 따라서 요 두 놈은 요 213조는 준용을 안 하고요. 214조만 갖다 써요. 그 말은 지역권이라는 권리와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되는데 그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요것만 인정이 안 돼. 요것만. 반환 청구만 인정이 안 돼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는 인정됩니다. 요렇게 머릿속에 뼈대를 잡아두셔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입문 과정에서부터. 의하고 유형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의하고 유형. 세 번째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 요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 침해 상태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는데요. 이 갑소유 땅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는데 간밤에 어찌 된 영문인지 이게 쓰러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나무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는 거고요. 을의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갑은 나무 달라고 할 수 있는, 나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나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을은 나무를 가져가라고 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토지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는 물권이 생겨요. 예? 아니, 한쪽만 생각할까? 그냥 갑이 나무 달라 하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바람에 의해서 훌렁 넘어갔어. 바람이란 건 불가항력적인 거죠. 누구의 잘못도 없는 거죠. 침해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밤에 몰래 을이 갑하고 전날 싸우고 난 다음에 열받았어. 갑이 애지중지하는 나무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포커리를 확 잡아당겼어.
을이 쓰러뜨렸어. 을이. 침해자의 고의과실일 수 있어요. 물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된 경우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그런데 물권적 청구는 침해 원인이 불가항력적이냐 침해자의 고의과실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쓰러졌던 을이 쓰러뜨렸던 갑오늘에게 나무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는 침해 원인을 불문합니다. 근데 이 물권적 청구하고 구별을 해야 될 게 손해배상 청구이에요. 물권이 침해가 되면 물건을 제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니까 개념상 물권이 침해가 되면 물권자는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 수익 처분을 못하니까 당연히 뭐가 생겨요? 손해가 생길 거예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침해가 됐을 때는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 못하지요. 바람이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이란 그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에게 청구한 원인.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침해가 됐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바람에 의해서 쓰러졌을 때 바람이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지.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을이 쓰러뜨렸어. 그럼 당연히 을한테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의 행사 또는 발생 요건과 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가 물권적 청구는 침해 원인을 묻지 않고 인정된다. 즉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는 인정이 된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만약에 침해한 놈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는 물권적 청구권 이외에 뭐도 인정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여기에 이제 누가 행사하는가? 청구권자.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상대방. 특히 청구권자와 관련해서는요.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과 연결이 돼요. 좀 전에 물권적 청구권은요. 청구권이라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는 채권의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출발이 뭐에서 출발했어요? 물권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학자들이나 대법원이 물권적 청구는 물권의 성질과 채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물권적 성질이란 그 물권적 청구권을 발생하게 한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청구권자가 딱 정해져요. 이 청구권자는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현재 물권자. 예를 들어서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할 거예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을이. 그래서 갑은 을의 무단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갑의 토지 소유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소유권을 팔아요. 땅을.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병한테 넘어가요. 그럼 소유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의한 뭐도 넘어가요?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물권적 성질이에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현재 물권자가 행사한다고 말을 해요. 따라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더 이상 무단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청구권자는 누구고 상대방은 누구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다른 권리와의 관계는 뭐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다음 순환에 추가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뭐고
우리 민법이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고 뼈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요건하에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가까지만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 176페이지 개념이 있고요. 종류가 있고요. 뭐 그 정도 일단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저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에 보면 준용 규정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용 규정은 뭐야? 갖다 써라. 이게 준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물권법 총론에서 물권의 기초가 되는 물권 일반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한 문제. 징그럽지요? 야, 한 문제 나오는데 뭘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 이거 알아야 물권을 공부할 수가 있어. 건너뛰어야 되는데 이거 건너뛰면 물권 전체가 뒤틀려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먼저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물권 변동?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 이거 말하겠죠. 물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물건이 변경되거나 그 물건이 소멸하는 과정 이게 물권의 변동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 변동의 원인이 있어요. 이 변동의 원인을 민법 총칙에서 뭐라 했죠? 법률 요건. 그 법률권에 뭐하고 뭐가 있었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또 나와 여기에. 안 나요. 안 나와. 남은 이상하게. 남은 천재게. 권리 변동을 법률 효과라 그랬고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권리 변동을 뭐라고? 법률 효과. 그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했고요. 물권도 권리니까 물권 변동이 법률 효과고요. 그걸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뭐다? 법률 요건이고요.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어요. 또 나와요. 그리고 아까 구별했던 물권의 종류 부동산과 동산. 그래서 물권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이 물권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이 네 가지 형태가 나오게 돼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조문이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아까 185조가 물권 법정주의였죠. 186조부터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얘를 매매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186조에서 등기해라 이렇게 하고. 뭐 하라고요? 등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부동산을 돈 주고 산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이전 등기하라. 그 근거가 186조가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상속답이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사망을 했고 상속인 을이 갑소유 토지를 상속받았을 때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는가? 갑이 사망한 때. 즉 등기 필요 없습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놨어요. 등기 없이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이거를 처분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187조는. 6조가 아니고 7조. 이렇게 부동산 물권 변동이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두 가지가 있고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둘로 나눠져요. 근데 동산은 법률 행위에 의한 거는 간단해요.
조문이 3개가 있는데 점유를 이전하라. 이렇게. 뭘 하라고요? 점유를 이전하라. 인도라고 부릅니다. 건네줘라 물건을. 그래서 내가 동산을 돈 주고 샀다면 물건을 건네 받아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법률 규정 해안, 물권 변동화하는 데는 조문들이 쭉 나와요. 이런 뼈대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물권 변동의 기본적인 뼈대가 이렇게 4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2개예요.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요거 조심해서 봐주시면 돼요. 3번째가 이런 물권 변동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원칙. 요 원칙을 몇 가지 좀 모셔야 돼요. 몇 가지 원칙을 미리 좀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크게 2가지 원칙이 있어요.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공신의 원칙이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교재는 없으니까 뒤적뒤적 하지 마세요. 인문서에는. 인문서에는 없지만 좀 알아두셔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니까 저런 거구나 그러면 돼요. 공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거를 대외적으로 알려라. 이게 공시예요. 대외적으로 알려라. 여러분들 책에 이름 쓰시죠? 그거 공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책은 내 거. 이게 공시예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 과정은 대외적으로 알려라 라는 원칙을 뭐라 한다? 공시의 원칙이라 한다. 공시 원칙. 이때 그 알리는 방법, 공시 방법으로 하는 게 부동산의 등기 같은 거예요. 등기를 통해서 알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등기를 통해서. 내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소유권 등기를 통해서 내 소유라는 걸 알려라 말이지.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알려라. 손에 쥐고 있어라. 쥐고 있어라.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권 변동 과정은 대외적으로 알려라라는 공시의 원칙이 있는데 제가 첫째 달부터 그랬죠.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하라 그러면 안 한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좋게 말하면 반골기질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청개구리죠. 예? 그걸 뭐라 그랬어? 곤조라 그랬어. 곤조. 가끔 수험생들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정환이 네 말을 듣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공을 보여주마. 뭐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안 들어. 그리고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정한이 말 안 들어도 합격 같다고 이제 글 올리는 거야.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시 방법을 갖추라고 하는데 안 갖춰. 그럼 국가는 갖추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시 원칙이란 게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야. 그걸 공시 원칙의 관철 방법이라고.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성립요건주의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대항요건주의라는 거예요. 성립요건주의는 다른 말로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독일이 뿌리예요. 그래서 독법주의라고도 해요. 요 독은 독일 할 때 독일이에요. 반면에 대항요건주의는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프랑스가 뿌리예요. 프랑스가 원조예요. 그리고 프랑스어를 한자로 불란서라 그래요. 불란서를 알아듣시는 분들은 1970년 이전에 태어져요. 불법주의라고 해요. 프랑스를 한자 소리난 대로 읽으면 불란서 이렇게 됩니다. 불란서. 네덜란드는 화란 이렇게 부르죠. 화란. 네덜란드. 화란. 이 화란을 하시는 분들은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나요. 어쨌거나 이렇게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 2가지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차이만 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갑이 을하고요.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겨요. 계약을 하는 순간 뭐가 생긴다고요? 채권 채무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대금 청구권이 생기고요. 매수인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이 대금 청구권이나 이전 등기 청구는 각각 상대방에게 돈 내나 등기 넘겨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이에요. 이렇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이걸 채권행위라고 해요. 무슨 행위? 채권행위랍니다. 그런데 계약만으로는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를 않겠지요, 당연히.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자, 어쨌든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1월 20일 날 갑은 을에게 등기 서류하고 열쇠를 건네주고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요. 그리고 이 을은 서류를 가지고 이 1월 20일이 금요일이야. 그리고 1월 20일 6시에 돈을 주고받고 서류를 넘겨받았어요. 등기소를 가려고 할 때 이미 문을 닫았어요. 그럼 월요일 날 가야 되죠. 월요일 날 휴일이야. 화요일 날 가려고 그랬어. 대체 휴일이야. 어쩔 수 없이 1월 25일 날 가서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럼 을에게 등기가 1월 25일 날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1월 20일. 갑이 을에게 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열쇠를 넘겨줍니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날 1월 20일 날 을은 열쇠를 가지고 아파트라고 할까요? 이 아파트를 가요. 누구하고 같이? 가족들 데리고 가서 열쇠를 딱 따고 들어와서 뭘 하래요? 이 집이 우리 집이요, 이렇게 말해요. 며칠 날? 1월 20일 날. 갑은 돈 받고 등기서를 넘겨주면 시원섭섭해. 이 아파트는 더 이상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에요. 1월 20일 날. 그렇죠? 아닌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0일 날 등기가 아직 을에게 넘어가지 않았어도 갑은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도 1월 20일 오늘부터 이 아파트가 내 거다라고 생각을 보통 할 거예요. 이렇게 양당사자 사이에 물건에 대한 권리가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일치하죠. 일치해야 하네요. 이걸 물권적 합의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합의받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물권이 타인에게 넘어갔다는 양당사자의 생각의 일치, 이걸 뭐라 한다? 물권적 합의. 물권적 합의. 그리고 등기를 했어요. 자, 이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등기까지 해야 넘어간다. 이게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독법주의예요. 다시 말해서 등기라는 형식까지 갖추어야 물권이 완성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물권 변동이. 그걸 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아니다. 당사자의 생각이 일치만 하면, 당사자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등기라는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양당자의 생각만 일치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간다? 을에게 넘어간다를 의사주의라고 해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물권적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거는 보세요. 부동산은 등기하라. 등기를 해야 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은 어쩔 수 없이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시원칙을 관철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놈은 등기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만 너는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요 경우에 어른 가족들을 데려고 요 아파트를 가서 이 집이 우리 집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랬죠. 근데 애가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등기부를 딱 꺼내더니 아빠 우리 집인데 왜 갑의 이름으로 돼 있어? 어른, 아이 갑의 이름으로 돼 있어. 아빠 돈 다 주고 열쇠까지 받았어. 아빠야. 애가 안 믿어. 무슨 소리야 아빠, 등기부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는데 아빠 거 아니잖아. 안 믿어요. 그래서 을이 열받았어. 가서 얼른 등기하고 나서 등기부를 떼서 애한테 주장해. 봐라, 아빠 거 맞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 해라? 등기하라. 이게 대항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요건주의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고,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는 등기 없이도 물권적 합의만으로도 소유권이 넘어가되, 단 제3자에게 뭐 하려면, 주장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그래서 그걸 대항요건주의라고 불러요. 등기가 물권 변동이 완성되기 위한 요건인지 아니면 제3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인지의 구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건 요 경우는 등기해야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요 경우는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니까 결국 둘 다 공시원칙을 관철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1960년도 이전에는 이걸 취하고 있다가 이걸로 바꿨어요. 민법은 무슨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성립권주의. 그래서 아까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이 성립요건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공시원칙을 관철하는 방법 중에서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 독법주의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있는 것 같은데. 있나요? 네, 177페이지 밑에 보면 형식주의와 의사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하여,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기 위해서는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뭐까지 갖춰야 된다? 공시 방법이라는 등기까지 갖춰야 물권이 변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뭐라 그랬죠? 아까 채권행위. 두 번째로 물권적 합의와 등기까지 갖추면 물권이 변동이 되죠. 이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해요. 이 개념도 지금 생각을 좀 해주세요. 계약을 딱 체결하면 당사자에게 뭐가 생긴다? 채권, 채무가 생긴다. 이걸 무슨 행위를 한다? 채권행위. 법률행위 중에서 채권행위를 한다. and 그 채권행위에 취해서 이렇게 물권적 합의가 있고 플러스 등기를 갖추면 아파트라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을에게 변동이 되죠.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을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그걸 뭐라 한다? 물권행위. 그래서 법률행위가, 우리 법률행위 종류를 본 거 있었죠.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눴었어요. 또 하나가 그 효과에 따라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와 물권을 변동시키는 물권행위, 이렇게도 나뉠 수가 있게 됩니다. 법률행위 종류를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로 나눌 수도 있게 돼요. 네?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신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A 토지가 있어요. 소유자가 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A 토지 소유자가 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B 노트북이 있고요. 을이 점유하고 있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을이 병한테 팔아요. 부동산을 매수하는 병은 등기부를 떼보겠죠. 떼보면 누구로 등기가 돼 있어요? 소유자가 을로. 노트북을 사는 병은
노트북을 손에 쥐고 있는 을하고 거래를 하겠죠. 이럴 때 을, 권리자일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요? 을이 권리자일 가능성이 99.9%예요. 그러나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100%는. 을이 권리자일 가능성이 99.9%예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닌 경우도. 예를 들어 얘가 가장 매수인. 을이 가장 매수인이라면 가장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무효 등기예요. 그렇죠? 또 요놈이 도인이야, 도인. 이때도는 훔칠도자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절대로 도둑놈이라 안 그래요. 우리 대법원은. 도인이라고 해요. 도인. 훔칠도자를 써서. 이놈이 만약에 도둑놈이야. 근데 도둑놈이 압박에 도둑놈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을이 자기 거라고 말을 하면 병은 을을 소유자로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동산에 대해서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으나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있을 수 있죠. 만에 하나. 대부분 99.9% 권리자이기는 하나 아닌 경우도 분명히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이 사람과 거래하는 병은 작두를 타지 않는 한 이걸 알 수가 없지요. 얘는요. 권리자로 믿게 될 거예요. 믿게. 요거를 공신이라 합니다. 요걸 뭐라 한다고요? 공신. 그래서 공신이라는 개념은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권리자의 등기나 권리자의 점유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권리자인데 뭐. 권리자하고 돈 주고 샀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런데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가 있고 근데 이 사람과 거래하는 사람은 당연히 등기나 점유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권리자가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가 아닌 자의 점유를 권리자의 등기 또는 권리자의 점유로 믿는 것을 뭐라 한다? 공신. 그런데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래까지 해요. 이때 얘는 권리자 아닌 자하고 거래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얘가 권리가 없으니까 얘는 얘로부터 권리를 승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승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승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은요. 거래할 때 일일이 따져야 돼. 꼼꼼하게. 이 등기가 진짜냐 얘가 진짜 권리자냐 일일이 따져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노트북 아니고 껌이라고 한번 생각해. 껌을 내가 돈을 주고 사. 저 사람이 진짜 권리자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물건 입고 확인서 좀 줘보세요. 정상적인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유통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이거 하다 보면 껌 한 통 사는데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거래 신속을 위해서는 권리자가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가 아닌 자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를 공실의 원칙이라고 해요.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원칙. 이걸 뭐라 한다? 공실의 원칙. 그런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은 인정을 안 하고요. 동산만 인정하고 있어요. 뭐만 인정하고 있다고요? 동산만. 그래서 제가 첫날 그랬어요. 등기 믿지 마세요. 기억나세요? 네. 물론 99.99%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믿고 거래해도 문제 안 생겨. 근데 만에 하나 이런 경우에는 뭘 밟는다? 똥 밟는다 그랬어요. 제가. 만에 하나 이런 경우에.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서는 뭘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실의 원칙을. 두 번째로 이렇게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를 하게 되면 이 등기나 점유는 그걸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걸 공신력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 한다고요? 공신력.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공신력이 뭐라고요?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힘. 근데 등기를 믿었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니까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반면에 동사는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를 받으니까 동산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동산에만 인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동산에 인정하고 있는 게 우리 민법 249조 동산선의 취득이라는 제도예요. 이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는 동산에만 인정이 됩니다. 도둑놈으로부터 도둑놈인 줄 모르고 돈을 주고 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뭐라 한다? 동산, 선의 취득이라 한다. 동산의 공신 원칙이 적용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권 변동을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원칙에 대한 개념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라는 걸 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는 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만 딱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어려워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이에요.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하여 물건에 관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 속에는 두 가지 행위가 들어있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채권행위는 뭘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물권행위는 물권이라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그걸 뭐라 한다? 물권행위. 이렇게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채권행위라는 놈과 물권행위라는 놈 행위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쭉 봤던 게 뭐예요?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를 본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 두 놈도 법률행위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할 때 갑이 만취 있었어요. 갑이 만취 있었다면 이 계약은 뭐예요? 무효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매매 계약을 할 1월 10일 날 갑이 미성년자였어요. 또는 착오가 있었어요. 그럼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월 20일 날 이날은 갑이 멀쩡해. 술이 다 깼어. 갑이 멀쩡해. 그 사이에 갑은 성년자가 됐어. 1월 20일은 착오를 한 적이 없어. 갑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요? 없나? 1월 10일 날 만취 있으면 20일 날도 계속 만취 있어야 되나? 아니지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하겠죠.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 그 법률 행위 속에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들어있는데 두 번째, 그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날짜를 달리하여 따로따로 행해졌고 따로따로. 동산 같은 경우는 한 날 한시에 행해져요. 보통. 편의점 가서 계약과 동시에 이행을 해요. 그러니까 동산 같은 경우에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한 날 한시에 이루어지니까 별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렇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이루어져 있고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날짜를 달리서 따로 행해졌고 세 번째로 채권행위에만 문제가 있을 때 뭐에만 문제가 있을 때? 채권행위에만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무효라면 이것도 무효냐? 이게 취소할 수 있다면 이것도 취소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안 생기나? 생기지. 이거 갖고 학자들하고 대법원이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첫째, 하나의 행위냐 별개의 행위냐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행위냐 별개의 행위냐 갖고 싸우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영향을 받냐 안 받냐 갖고 싸우고 있어요. 학자들하고. 네? 지금 우리 민법의 뼈대가 시작된 1960년부터 근 80년을 싸우고 앉아있어 아직도. 근데 어떻게 싸우는지는 우리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누구의 태도만 기억하면 돼요. 대법원의 태도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대법원은 하나의 행위로 봐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뭐로 본다고요? 하나의 행위로 봅니다. 이걸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대법원이 말하는 거야.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 어려운 말 아닙니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이렇게 날짜를 달리해서 따로따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 그걸 독자성 부정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행위니까 이게 무효라면 뭐도 무효? 이것도 무효. 그렇죠? 이거를 물권행위는 채권행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걸 어렵게 유인성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우리 판례가 아예 이렇게 말해요.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결과 이렇게 말해요. 판례가. 그게 판례 문구야. 나중에 기출지문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문구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하나의 행위고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를 독자성 부정, 유인성 인정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예요. 예? 야, 근데 이것도 잊어버려도 돼. 그 결론을 기억하시면 돼. 그 결론. 자, 결론은 여기다가 다시 깨끗하게 쓰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같은 그림에다 계속 더 쓴다고. 나중에는 알아볼 수 없다고 누가 또 글을 쓰셔서 올해부터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각과 을이 1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 궁극적으로 1월 25일 날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요. 그런데 아까 이게 무효야. 등기까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또는 갑이 제한 능력이나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채권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됐죠. 그럼 뭐도? 물권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가 됩니다. 처음부터 물권행위는 무효가 되고요. 취소하면 물권행위도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런데 아까 물권행위의 뜻이 뭐였었죠? 물권을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였어요. 그게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그 말은 물권은 변동되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결과 계약 채권행위를 하고 등기를 넘겨서 물권행위까지 있은 후에 즉 소유권이 을에게 변동된 후에 그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계약이 취소가 되면 계약인 채권행위뿐만 아니라 물권행위도 효력이 상실되므로 소유권은 변동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계약이 실효가 되면 을에게 이전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지금 등기는 을에게 넘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되돌아온다. 그것도 처음부터 소급해서. 다시 말해서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된 적이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상태에서 을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될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요 사이 을에게 이전이 된 때부터
등기가 이전이 된 때부터 계약이 실효가 돼서 을등기가 말소가 될 때까지 요 사이 잘 보세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되돌아왔어요? 소유권은 이미 누구한테 되돌아왔어요? 근데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어요? 이 등기 유효 무효? 등기 유효 무효? 유효? 유효? 권리자도 아닌데? 무효예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되돌아왔다고요? 근데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어요? 유효라고요 이게? 그럼 얘가 소유자게? 무효가 돼버려요. 을등기가. 이게 우리 판례 이해할 때 문제점이에요. 왜 문제가 생겨요? 우리 등기는 뭘 인정하지 않나 그랬어요? 공신. 그러니까 만약에 요 사이에 을이 팔아먹었을 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가 돼버려요. 을등기를 믿고 거래했다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가 돼요. 이렇게 만취한 경우 갑이 또는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합니다. 얘가 선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때에만 보호가 돼요. 이런 규정이 있을 때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민법상 대법원이 할 때 문제점이에요. 요것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시험 문제, 그대로 사례 형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대로. 요 자체가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대로. 이해되세요? 대충은 되죠? 자,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 교재도 177페이지에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맨 위에 186조와 187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부터 등기의 추정력, 뭐 등기의 공신영업성, 다음 페이지 가등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요거에 관한 내용들이 요거. 근데 요거에 관한 내용을 보기 전에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를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결론 몇 가지만. 공시원칙이라는 게 있다. 우리 민법은 그중에서도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시원칙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우리 민법 원칙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률 행위에 의하여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경우에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와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경우 그 법률 행위 속에는 채권 행위라는 놈과 물권 행위라는 놈 행위가 두 개 들어있고 이게 따로따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후에 그 계약이 실효가 되면 물권 행위도 효력이 상실이 된다. 따라서 을에게 이전해 주었던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되돌아온다.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오는 일들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 전체 내용 중에서 총론 중에서 물권 일반론에 관한 내용과 변동론 중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입문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겠죠?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거니까 당연히 오늘 내용을 듣고 와야 이게 들려. 다음 주에 느닷없이 이걸 딱 하면 저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거 꼭 좀 복습하고 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